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금세 또 다시 배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요리가 더 맛있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음식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다면요. 지금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오감 자극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오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이지 않습니까? 오감. 이 오감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이 좀 효과적이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감 자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토리텔링은 오감으로 음식점과 고객이 상호작용해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음식점 스토리텔링에서 텔은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 외에 시각, 촉각, 후각 같은 다른 감각들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g에는 음식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 스토리텔링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 형식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먼저 오감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감각, 이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음식은 더더욱 그렇죠. 다른 품목에 비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음식은 특히나 오감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감을 활용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하시나요? 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나요? 일단 여러분 이 제시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쁜 음식이 더 맛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우리 옛말도 있고요. 실제로 정말 그럴까? 실제로 예쁜 음식이 더 맛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쁜 음식이 진짜 맛있는지 심리학 교수 찰스 스펜서 교수가 유명한 실험을 한 가지 합니다. 샐러드를 명화로 재현하는 실험인데요. 네. 칸딘스키 추상화 많이들 아시죠? 칸딘스키의 추상화. 왼쪽 상단에 보면 있는 게 그 추상화입니다. 원본. 저게 이제 추상화 201번이라는 작품인데 저 작품을 그대로 이제 음식으로 재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명화를 본뜬 샐러드를 전문가를 시켜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리고 저 전문가를 시켜서 만든 샐러드로 만든 이 재료들로 샐러드를 똑같이 그 명화의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냥 일반 샐러드가 있죠. 그리고 재료를 섞지 않고 하나하나 줄 맞춰서 배치한 샐러드도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샐러드를 제시합니다. 예, 그림을 보여주진 않고요. 예, 명화를 본뜬 샐러드, 그리고 일반 샐러드, 그리고 재료를 섞지 않고 하나하나 줄 맞춰서 배치한 샐러드,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거죠. 뭐가 더 맛있겠는가 또는 뭐가 더 맛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참고로 재료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재료는 모두 똑같았고요. 그 안에 소스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재료가 달랐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샐러드에 뭐 신맛, 짠맛, 단맛, 쓴맛 다 똑같이 났습니다. 재료의 구성도 다 똑같았어요. 예, 그럼 뭐가 더 맛있었는데요? 먹기 전에는요, 이게 더 맛있어 보였어요. 먹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칸딘스키의 그림을 재현한 저 샐러드가 가장 맛있다고 모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네. 거기다가 사람들은 다른 샐러드의 이 2배 비싼 돈을 내고도
먹을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답을 한 겁니다. 얼마까지 낼 수 있는데 이제 라고 물어봤을 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저렇게 명화를 본떠서 명화를 재현한 샐러드를 딱 받았을 때 어떨까요?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네.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갔겠는데? 굉장히 뭔가 많이 노력을 기울이셨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가치가 올라가겠구나라고 기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더 맛있을까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먹고 난 후에 실제로도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시각적인 부분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는 사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그걸 크게 인지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뇌의 절반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맛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처리하는 게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어떻게 느끼는 거는, 맛을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이 미각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보는 거, 후각, 냄새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그 전체적인 이미지나, 그리고 이런 연구들도 참 많죠. 이 매장에 있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해줬을 때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음식 맛에 대해서 잘 못 느낀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대요. 네. 실제로도. 그래서 그 정도로 시각적인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전보 음식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크기가 있죠.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크기보다 훨씬 큰 음식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정보를 확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하다. 네, 특별하다.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감정. 네. 그리고 이거를 먹는 챌린지를 하면서 또 경험을 공유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벤트도 하시잖아요. 이거 다 먹으면 공짜, 15분 동안 다 드시면 공짜입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20분 동안 다 드신 분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이거 다 드시면 공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오셔도 무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많이 거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면서 처음에 굉장히 자극적인 시각 정보, 그 다음에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스토리를 입히면 그거를 이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보고 익숙한 모습이지만 이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전보를 만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보 이 음식이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보 음식을 많이들 하시죠. 돈가스도 하고 햄버거도 하고 피자도 하고 만두도 하고 우동, 라면 이런 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통갈치 구이와 조림. 요즘에 너무 흔해졌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센세이션했죠. 보통은 갈치를 토막내서 이렇게 조림을 해주는데 여기는 완전 통으로 다 이렇게 특수 제작한 이 조리 도구, 냄비 이런 거에다 탁 담아가지고 즉석에서 바글바글 끓여주는 그 비주얼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 때문에 가서 그 담당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제주도에 사는 분들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광객들이 이제 오면 우와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제주도가 갈치가 유명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먹었으면 찍어서 올리죠. 그걸 본 사람들이 또 나도 먹어야겠죠. 와 대단하다. 비주얼 이렇게 하면서 이 압도적인 비주얼, 뭐 시선 강탈,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최고의 비주얼 하면서 이렇게 막 써서 올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 이 전보 음식이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쁜 음식이 더 맛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쁜 음식이 맞나요? 그죠? 되게 예뻐 보이네요. 되게 맛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런 사진을 딱 찍으면 이거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비주얼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하단에 있는 게 이제 물회거든요. 물회. 여러분은 어떤 물회를 딱 받았을 때 우아하고 느끼세요? 이런 것들도 정말 사소한 차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또 제 관광 쪽으로도 이제 스토리텔링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같은 음식이지만 어떤 비주얼로 처음에 딱 등장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회를 받으면 우아하는 느낌이 드세요? 제가요 여러 물회를 먹어봤는데 물을 부어서 빨갛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보다 저렇게 나와서 얼음물을 실제로 직접 붓는 게 좀 더 비주얼적으로 좋은 것 같았어요. 네. 그게 훨씬 더 글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네. 사진을 잘 찍는 것도 효과가 좋다고 감사합니다. 사진을 잘 찍었나요? 네, 저는 본능적으로 아까 제2의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사진을 찍어두는 거. 저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사진을 찍습니다. 반드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보면서 추억을 하죠. 아, 이때 이랬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력한 거,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SNS에 또 올리고 저도 참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리면 댓글을 막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뭐 인증 나중에 저도 갔어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가 이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딱 나가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 오늘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것도 이제 좀 더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인데 좀 더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특정 지역의 이거이긴 하지만 이 삼척에 가면 있는 한 카페입니다. 삼척의 특산물이 곰치거든요. 곰치. 저게 일명 곰치 빙수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어서 왔어요. 곰치. 그 지역에 곰치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카페를 이제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좀 알리면서 좀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겠죠. 딱 봐도. 붕어 싸만코 잘라가지고 이제 양 끝에다가 붙인 다음에 가운데다가 몸통을 만든 겁니다. 얼음을 넣고 중간에 팥을 깔고요. 팥 깔고 그리고 얼음을 다시 덮고 중간에 젤리 같은 거 이렇게 쏙쏙 박혀 있고 그 위에 흑임자 가루나 콩가루를 덮은 다음에 견과류로 비닐 모양을 조금 만들어낸 겁니다.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정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메뉴로 삼척 누르시면 쫙 뜹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다니. 그래서 고민을 하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쵸? 저거 먹으러 이제 거기 가신다는 거예요. 매장도 굉장히 작고 아담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거 먹으려고. 그래서 흑임자 가루 싹 다 덮으면 완전 곰치랑 똑같은데 콩가루랑 좀 섞어가지고 저기 보면 저기 옆에 조만한 종지가 보이시나요? 저게 초콜릿 시럽이거든요. 저런 것도 저는 사소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게 매장의 이름과 관련된 그 소품이거든요. 소품.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소품인데 저기 초콜릿 위에다가 저 소품을 하나 탁 얹으면서 어떻게 해요? 휴가의 느낌을 물씬 내잖아요. 별거 아닌 저런 사소한 걸로. 그러면서 초콜릿도 뿌려 드세요. 나중에 붕어 싸만코 찍어 드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도 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저거에 대한 후기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저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합니다.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막 하고 너무 귀여워요 먹기 아까워요 막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후기들이 나옵니다. 또 그걸 보고 또 가는 거죠.
우와, 대박. 이런 식으로 댓글 쓰고 나도 꼭 가봐야지 이렇게 하고요. 네, 하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것도 역시 제가 이용하고 찍은 겁니다. 제주에 가면 당근이 유명하죠? 당근. 그래서 제주 당근을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당근을 사실 저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당근 모양으로 빵을 만든 겁니다. 당근 모양. 이름은 이제 케이크빵인가 그랬는데 제주에 있는 본점이 엄청 잘 돼가지고 이제 전국에 분점도 내는 그런 카페가 되었더라고요. 저기에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요, 안에 에그 샐러드 들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꽁지 쪽에는 딸기잼이 들었습니다. 그게 만들기 쉽죠. 구멍 이렇게 낸 빵에 이렇게 넣고요. 넣고 당근 모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주가 당근이 유명하니까 만들어내고요. 루꼴라 한 장 딱 끼우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너무 완벽한 당근 모양이네 하면서 제주 당근 유명한데요. 당근빵이네? 이렇게 하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또 비주얼 너무 귀여워서 먹기 아까워요 하는 글들이 막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을 우리 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작은 노력으로, 작은 차이로 어떻게 좀 더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만드는 음식을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각적인 부분 참 중요하다는 말씀 이제 더불어 드리고요. 여러분, 더 맛있는 색깔 있을까요? 색깔도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색깔과 관련한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요 사진은 우선 잠시 이제 잊어주시고요. 잊어주시고, 어떤 색깔의 컵에 담긴 핫초코가 가장 맛있을까요?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옥스퍼드대랑 프랑스 어느 대학이랑 이제 합작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보기가 4개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크기는 모두 같고, 안쪽은 모두 흰색이었어요. 바깥의 컵에 어떤 색깔이 가장 맛있다고 느꼈을까? 근데 진짜로 같은 핫초코인데 맛을 다르게 느낄까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오류를 범하죠. 그런 부분은 워낙에 이제 많이 밝혀지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건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컵에 똑같은 이 크기의 컵에 색깔만 다른데 같은 핫초코를 담아서 먹었는데 정말 맛을 다르다고 느낄까?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1번 크림색, 2번 빨간색, 3번 주황색, 4번 흰색인데 오른쪽이라고 네, 오른쪽. 네. 크림색, 빨간색, 주황색, 흰색 요 4가지 컵에 핫초코가 담겨 있을 때 어떤 컵에 담긴 핫초코를 가장 맛있다고 얘기했을까? 입니다. 답은 뭘까요? 1번요? 라고 이제 크림색이라고 채팅창에 말씀 주셨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주황색. 주황색에 담긴 이 핫초코를 압도적으로 좀 가장 맛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의 차이로 크림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주황색을 왜 맛있다고 느낄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요거는 진화 심리학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인류가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수렵 채집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경험이 몸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기저로 설명하는 게 바로 진화 심리학인데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에서의 오랜 경험이 인간의 DNA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 맞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진화 심리학이 또 확 떴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얘기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예. 이성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다양한 실험들이 참 많은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일종인 것 같은데요. 보통 자연에서 뭔가를 채집하고 할 때 어떤 색을 먹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죠. 잘 익은 과일 이런 거는 보통 붉은색을 띠죠.
주황색깔을 띠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먹음직스럽다고 느끼는 우리의 DNA. 그래서 주황색이 가장 맛있다고 느낀답니다. 그럼 빨강색은 왜 상대적으로 낮을까? 빨간색은 위기의식을 표현하잖아요. 피 막 이런 거.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가장 맛있다고 느낀대요. 그러면 주황색 컵을 활용하면 좀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업체 중에 주황색 디스플레이를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오늘부터 한번 보시죠. 주황색 인테리어를 한 데가 정말 많아요. 주황색이 굉장히 식욕을 자극하고 이 음식을 대하는 마음에서 좀 편안함을 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어떨까요?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음식 사진하고 본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 그럼 어떻게 돼 있던가요? 파랗게 만들어줘. 파랗게. 파랗게. 파란 색깔로 만들어 놓습니다. 뭐 수박도 파란색 입혀가지고 넣으면 맛없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김밥 같은 거 파란색 입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정말 맛없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 파란색은 자연에서 옛날 자연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에 대해서는 좀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식욕에 대해서는 좀 잘 돋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실험이 있어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영국의 레터스 대학에서 했던 실험인데 이거는 커피를 마시는 거에 관련된 실험이에요. 커피잔을 이렇게 두고 투명한 거, 하얀 거, 파란 거 이렇게 두고요. 어떤 커피가 가장 덜 쓰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커피가 가장 덜 쓴가? 커피는 쓴맛이 좀 있죠. 그래서 쓴맛이 어떤 커피가 좀 더 쓴맛을 줄여주는가, 어떤 색깔이 좀 더 쓴맛을 줄여주는 색깔인가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그때는 어떤 색깔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똑같은 커피인데 어떤 색깔에 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네, 파란색. 네, 고맙습니다. 주황색 기억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파란색 컵에 커피를 담았을 때 덜 쓰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유는 그렇죠. 흰색이나 이 커피 색깔이 굉장히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딱 봐도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파란색에 담으니까 덜 까맣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커피는 파란 컵에 담으면 덜 써 보인다. 네. 그런 것도 연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색깔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또 반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혐오. 까만색으로 막 나왔는데 보기와 다르게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것들도 요즘에 반전 매력으로 많이들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잘하면 보기와 다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거겠죠. 그쵸? 예.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그런 것들도 반전 효과를 주면서 또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내 메뉴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하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 메뉴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이제 전달하는데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히스토리 스토리텔링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이나 창업자의 역사 속에 담긴 이야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가서 찍어 왔는데 여수에 가면 시내에 이순신 광장 그쪽 시내에 모찌집이 있습니다. 모찌집. 딱 가면요. 매장 입구에 저게 딱 붙어 있습니다. 네. 내용인즉슨 여기가 이제 3대째 하고 있는 모찌집이 이분들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3대째 내려오는 모찌집. 이게 이분들이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1968년에 할머니가 오사카 가서 이 모찌 기술을 배워온 겁니다. 전수를 받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매장을 열고 그래서 그거를 엄마,
솜씨가 좋은 엄마 그리고 딸까지. 그러니까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딸과 손녀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3대째 이거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딱 보면 어떨까요? 우와, 엄청 오래됐네. 이거는 특별하구나. 네. 이거는 먹어봐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3대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음식이 완성도가 높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갔을 때도 그날 물량이 다 소진돼가지고 제가 저녁 한 7, 8시쯤 갔는데 못 샀어요. 못 사서 거기 앞에 보니까 택배로 발송해주는 요 카드를 가져와서 샀거든요. 네. 싸지는 않습니다. 엄청 비싸요. 요만한 주먹 크기 정도 되는 건데 예, 몇천 원 이상 합니다. 그런데도요 엄청 불티나게 막 팔려요. 네, 엄청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스토리텔링에 담아낸 스토리텔링으로 입혀서 우리 매장을 나의 음식을 좀 더 특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이 사례로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많이 쓰는 사례가 KFC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커넬 샌더스 저 할아버지 하얀 양복에 지팡이 짚고 하얀 모자 쓰고 수염 있고 그렇잖아요. 이분의 이 창업 스토리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시겠지만 이분이 수많은 사업을 전전했죠. 뭐 이혼도 당하고 막 그랬어요. 안 해본 직업이 없습니다. 네, 직업도 막 여러 개 아주 삶이 어려웠다고 하죠. 그러다가 62세가 돼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요리법 하나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남부에서 먹던 이 치킨 조리 요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흑후추로 뭐 양념을 해서 고온 압력솥에 기름으로 쪄내는 뭐 그런 방식의 이제 요리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요리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수많은 곳을 가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무려 수백 군데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해서 결국 62세에 이걸 창업하게 되신 거죠. 그 끈기와 집념 뭐 이런 것들, 내 레시피에 대한 어떤 확신, 내 음식에 대한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주제로 얘기하면서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에는 무려 48개국에 6,000개 매장이 있었던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됐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보고 KFC를 가면 좀 느낌이 새로운 거야. 이런 느낌이 들죠. 엄청난 KFC 할아버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하얀 양복에 그게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원래 겨울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바이어 미팅을. 그래서 미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옷이 겨울 이 양복을 세탁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얀 여름 양복을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이분의 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또 서로 막 이렇게 오가면서 또 다른 스토리를 또 낳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히스토리 스토리텔링.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이 매장을 하시게 됐는지 이런 스토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러내는 거. 그러면 나의 음식이 좀 더 특별해지겠죠. 여러분의 경영 철학, 창업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특별해지죠. 좀 더 특별해지죠. 그래서 이게 없는데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신데 다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좀 작게라도 좀 드러내면서 좀
모두가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뭐 제가 요즘에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뭐 많이 시켜 드시지 않습니까? 많이들 시켜 먹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확진자가 된 것도 맞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확진자 됐습니다. 집에서 맨날 이제 하루 3번씩 시켜 먹고 뭐 야식도 먹고 막 이러니까 거기 잘 보시면 저는 물론 이런 강의를 하니까 더더욱 눈여겨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음식을 소개하는 란에 보면 유난히 설명을 좀 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보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 음식을 자주 해 드셨는데 주변에서 너무 맛있어서 매일 찾아와서 그 음식을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거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의 이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던 우리 어머니의 손맛 집에서 느껴보세요. 이런 것들도 히스토리고 역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거창한 역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역사들도 좀 녹여내서 표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하인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도 많이들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음식의 제조 과정이나 서비스 과정에 관한 숨은 이야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에비앙은 아주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는 기업이고 제품입니다. 여기는요 특히나 끊임없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광고이든 뭐든 SNS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에비앙만 봐도요 많은 학습이 돼요. 예를 들어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 맑고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또 몸에 좋은 이미지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광고를 계속 만들어낼 때마다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어가 나와서 에비앙을 막 마셔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에비앙은 원래 이제 프랑스의 한 후작이 신장결석이죠. 이것 때문에 요양을 간 거예요. 알프스 자락으로 프랑스 동부 쪽에 이렇게 알프스 자락으로 요양을 하러 가게 되죠. 가서 거기에 있는 샘물을 먹은 거예요. 샘물을 먹었는데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뭐 병도 다 나았어. 그래서 이게 성분이 뭐길래 이렇게 몸이 좋아졌나?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해봐요. 그랬더니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 수많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 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제 그게 유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비앙이 물치고 굉장히 고가이긴 하면서도 이게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이런 브랜드 이게 스토리텔링 합니다. 이런 가치로 스토리텔링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연예인들이 이용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면서 또 전파됐어요. 예를 들면 마돈나가 전 세계 순회 공연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다고 해요. 에비앙으로만 채운 욕조에서 목욕하게 해달라. 네. 꼭에 있어야 되는 거야. 꼭에 있어야 내가 공연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죠? 네,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성형 많이 했잖아요. 에비앙으로 얼굴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또 전파되면서 에비앙. 그래서 저는 에비앙이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요. 에비앙은 물맛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네.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맛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또 블라인드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이것도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텔링이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한때 코카콜라가 뭐 부동의 일이지만 언젠가 펩시가 거의 이제 따라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요. 펩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코카콜라와 펩시하고 이제 막 섞어놓고 이 눈을 가리고 이제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맛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가 맛있게 나왔다고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펩시가 더 맛있다고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근데 눈을 풀고 먹으면 코카콜라가 맛있대. 그래서 펩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한동안 펩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한동안 우리 그 믹스커피 이런 것도 블라인드 많이 했었고 스타벅스 이런 것도 블라인드 참 많이 했었죠.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매장에서 자주 쓰는 또 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텔링에는 저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는 이런 재료를 쓰고 있어 하면서 표현법도 굉장히 친근하고 옛날 표현 이렇게 쓰면서 뭔가 신뢰감을 주죠. 그러면서 광어는 완도에서 온 대광어를 쓰고 있어. 때때로 제주에서도 보내지요. 연어는 저 멀리 노르웨이 연어가 유명하오. 전복 멍게는 국내에서 싱싱한 것만 사용하오 하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저렇게 드러내죠. 요즘에 원산지 표기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메뉴 밑에 딱딱하게 국내산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저렇게 쓰는 거 하고 느낌 차이가 좀 있으시죠? 사소한 차이지만 저런 것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촌 삼계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SNS에서 찾아서 실어봤어요.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자란 토종 닭들을 달리기를 시켜서 병들거나 쇠약한 닭들은 빼고 1등만 한 닭들을 엄선해 조리하고 있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헛웃음이 좀 나죠. 하지만 이제 밑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뭔가요? 아픈 애 아니고 약한 애 아니고 진짜 건강한 닭들로 조리합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더 재치 있게 재미있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많이 올라오죠. 여기 삼계탕은 달리기 1등 해야지 여기 올 수 있대. 달리기 1등한 닭이네요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즐겁죠. 유쾌하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내는 거죠. 여러분 저걸 딱 읽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닭들이 달리기 하는 모습 그려지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걸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가치가 부여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사실 굉장히 길게 쓰시기는 했지만 재료에 대해서 또는 조리 과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담아냈죠. 저런 것들이 매장 안에 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기다리는 동안에 안 읽을 것 같지만 다 읽어봅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진도 다 찍고 이제 올립니다. 네. 무슨 쌀을 사용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이거 쓰다가 바꿨어요. 쌀집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네. 기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뭐 섞어 가지고요. 활전목, 국산 활전목을 손질해서 씁니다. 튀김가루는 4개의 가루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장어는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우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몇 시간 숙성, 이런 거. 요즘에 얼마 전에 퀴즈 프로에서 봤어요. 요즘에 그 곰탕 이런 집 있잖아요. 설렁탕 이런 집은 맛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인증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하대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아세요? 요게 붙어 있으면 맛집이래. 네. 이거 붙어 있으면 맛집 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많이 붙인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가스요금 고지서. 얘는 24시간, 48시간 막 이게 끓여내잖아요. 계속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은 심지어 한 달에 뭐 600, 700, 1000만 원까지 찍은 이제 그런 가스 고지서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그 집은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텔링이죠. 사람들이 우와, 저 집 진짜 진국이겠네 라고 생각하죠.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끓이는데 얼마나 진국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 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다 채취한 나물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네. 우리 식당 오른쪽에 가시면 텃밭 있는데 저희 거기서 다 수확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말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죠? 그거를 좀 어디에 좀 크게 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 다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자신 있게 저희가 오른쪽 텃밭에서 다 기른 거 다 직접 길러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그런 메시지도 좋은 것 같아요. 주인이 직접 조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통 주인이, 사장님이 이 음식을 알고 이 음식을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거 말고 주방에서 많은 사람이 만드는 거 말고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딱 전달했을 때 오, 사장님이 직접 만든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각종 음식 프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 성공 사례 이런 거 많이 보면요. 주인이 직접 요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방에 다른 사람 시키지 않아요.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뢰감이 확 올라가요. 네. 그런 것도 직접 하시고 계시다면 매장에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경험담 스토리텔링도 있죠. 네.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왼쪽에 납작만두, 여러분 대구의 유명한 납작만두 드셔보셨나요? 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음식에 관련된 스토리텔링 공모전 같은 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1등으로 뽑힌 이 수필이죠. 수필이 바로 납작만두였어요. 네. 경험담 스토리텔링이었는데요. 내용인즉슨 그랬습니다. 전라도에 살고 있던 한 여성분이 선을 봐서 아주 갑작스럽게 대구로 오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세잖아요, 대구가. 대구가 엄청 세죠. 그래서 말도 세고 워낙에 이 튀는 사투리니까 말도 잘 못하고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역 감정이 심할 때라 말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안 좋게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와 만두를 시켜 먹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하고 아주 심하게 싸웠대요. 근데 남편이 너 그럴 거면 광주로 돌아가 막 그랬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소름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을 나왔답니다. 집을 나왔는데 돈도 없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자주 가던 그 떡볶이집에 간 겁니다. 가서 떡볶이를 시키면서 죄송한데 외상이 좀 될까요? 제가 갑자기 나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했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당연하지 맨날 오는 분인데 하면서 이제 기꺼이 외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두하고 떡볶이를 시켰는데 저 납작만두가 나온 거예요. 납작만두를 처음 만난 이 여자분이 갑자기 소름이 폭발하면서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외상을 했다고 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이런 만두를 주고 먹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울면서 가뜩이나 감정이 안 좋은데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가서 보고는 거기에는 이런 납작만두가 없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피난민 시절에 만두에 속 넣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속 없이 만들어서 먹는 건데 요즘 별미로 먹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여자분이 눈물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오해해서 죄송하고 마치 이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하는 모습들이 마치 나의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서러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1등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담들을 우리 음식에 녹여낼 수 있죠. 타지에서 온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었던 이 음식. 그러면서 음식 스토리를 쫙 소개할 수도 있는 거죠, 매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콩나물국밥. 이건 제 사례예요. 네. 제가 전주에 출장을 갔는데요. 그날따라 일이 너무 잘 안 됐어요. 너무 마음도 힘들고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너무 배고픈데 전주 콩나물 국밥집에서 들어갔더니 주인 그 아주머니께서, 주인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이제 맞아주시면서 아이고 이 시간까지 날도 추운데 아직도 점심을 못 드셨냐?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데 그 뜨거운 국물을 한 탕 먹는 순간 그
고단했던 마음들이 착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그 감정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예. 전주는 참 좋은 곳, 이런 전주는 따뜻한 곳,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국밥은 마음이 안 좋을 때 먹는 음식, 뭔가 몸과 마음이 고단할 때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 일명 우리 소울푸드, 힐링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음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의 이런 개인적인 사례도 거기에 쓸 수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따뜻한, 뜨끈한 콩나물 국밥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패러디 스토리텔링. 여러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시죠? 이거 노인과 바다에서 원래는 뭐였죠? 청새치인가 뭐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로 바꿔가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해가지고 저게 엄청 히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제품은 생각 안 나시죠? 네, 저 제품은 금방 사라졌어요. 금방 사라졌고요. 이 맛이 차별화가 안 돼서 금방 사라졌는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 광고는 계속해서 패러디되고, 어디서 또 뭐 응용해서 또 쓰고 또 쓰고. 최근에 요 패러디한 광고 나온 거 보셨죠? 니들이 새우 맛을 알아? 아니다, 오징어 맛을 알아? 맞다. 오징어 맛을 알아? 해가지고 오징어 버거인가 이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농심인데 오징어가 히트하자마자 오징어 짬뽕 하면서 비슷한 이미지로 456그릇 이렇게 456에 맞춰가지고 음식 얘기하면서 저렇게 광고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되게 갑자기 판매량이 확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전달 스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호와 메뉴 이름에 여러분의 신념, 가치관, 철학을 담아서 지으시는 것 스토리텔링의 일종이겠습니다. 이 성공한 상호들을 쫙 보니까 75% 정도는 상호에 메뉴 이름이 들어있더랍니다.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모든 상호를 막 분석해서 보니까 성공한 매장은 그렇더라고 해요. 그래서 내 주력 메뉴를 상호에 좀 넣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캐릭터, 요즘엔 참 만들기 쉽잖아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나만의 우리 음식만의 캐릭터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굿즈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매장 어플, 온라인상의 각종 슬로건, 안내문구 통해서 차별화된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 이것도 스토리텔링 전달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제조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요. 전시나 체험 방식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부터 했는데요. 이거를 그때 썼던 조리도구를 쫙 전시해 놓는 거예요. 이런 거. 찻집인데 어느 차는 무슨 효능, 어느 차는 무슨 효능 딱 담아가지고 진열해놓는 이런 방식들도 되겠죠. 디스플레이와 POP를 활용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스토리텔링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오감을 자극하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청각도 중요합니다.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매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험담을 활용하는 방법, 역사를 활용하는 방법, 비하인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상호나 메뉴 이름, POP, 매장 안에 글을 써서 좀 붙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의 스토리텔링을 입히시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후기 관리하셔야 됩니다. 후기 관리. 후기 올라오는 것들이 그분들의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과 나와 다른 소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실 수 있죠. 그럼 나는 거기다가 안 좋은 댓글이라면 개선하겠다는 어떤 의지, 좋은 거라면 정말 고맙다는 진정성 있는 표현,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후의 스토리텔링에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좀 어려운 시기지만 다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